제5장 123 트라이안 코르가는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다. 요한 모리츠는 그 옆에서 마치 자기가 연필을 잡기라도 한 듯이 손가락을 오므리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실의 진주알을 꿰듯 정성껏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펜을 따라 움직였다. 요한 모리츠는 글을 쓸만한 참을성이 없었다. 또 쓰는 것도 싫었다. 그러나 트라이안 코르가가 글 쓰는 것은 몇 시간이고 실정내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코르가 씨가 글을 쓰고 있는 자세는 마치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 같단 말이야. 코르가 씨를 보고 있으면 그가 포로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돼. 그가 맨발에다 수염도 깎지 않고 구멍 뚫린 바지를 입고 있다는 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트라이안 코르가 씨가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진짜 신사 같아서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말을 걸어보고 싶어져. 모리츠는 생각했다. 뱀을 잡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트라이안은 잠깐 손을 멈추고 물었다. 네, 모리츠가 대답했다. 성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았는데도 사자들은 그를 잡아먹지 않았다네. 그가 사자들을 길들인 거야. 사람은 뱀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사자도 길들일 수 있거든. 무솔리니는 사무실에서 호랑이 2마리를 키웠어. 그놈들을 잘 훈련시켰던 거야. 사람은 어떤 사나운 짐승도 길들일 수 있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지구상에는 새로운 종류의 동물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 동물의 이름은 시민이라고 해. 그들은 숲속이나 밀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살고 있지. 그런데도 그들은 밀림의 무서운 짐승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단 말이야. 그들은 인간과 기계가 함께 만들어낸 잡종으로서 일종의 대화족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강한 종족이라네. 그들의 외모는 인간과 흡사해서 가끔 사람과 혼동하게 된다네. 그러나 우리는 곧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 기계와 같은 동작을 취한다는 걸 알게 된다네. 그들의 두뇌는 일종의 기계란 말일세. 그러니 그들은 기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그들의 욕망은 야수의 그것과 같거든. 그렇다고 그들이 진짜 야수는 아니야. 그게 시민이라는 거야. 굉장한 잡종이지.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네. 트라이안이 말했다. 요한 모리츠는 그 시민이란 것을 상상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후에 그는 마르코 골덴베르그를 생각했으나 트라이안이 말을 계속하는 바람에 그의 영상은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작가야. 내 생각으로는 작가란 인간을 길들이는 사람이네.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진리를 인간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이지. 나는 시민을 길들이고 싶은 생각에서 소설을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이미 4장까지 썼네. 그런데 시민들이 나를 이렇게 감금해 놓아서 더 이상 못 쓰고 있어. 제5장은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형편이야.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쓸 생각이 없어졌네. 작품 출판을 하지 않겠네. 제5장 대신에 시민을 길들이는 다른 글을 쓰고 싶어졌기 때문이야. 만일 그 일에 성공한다면 나는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어. 이건 소설도 아니고 희곡도 아니야. 시민들은 문학을 싫어하거든. 그들을 잘 길들이려면 시민이 좋아할 수 있는 장르로 써야 한단 말이야. 나는 탄원서를 쓰겠네. 시민들은 소설이나 희곡이나 시를 읽으라고 허비할 시간이 없거든. 그들이 읽는 건 탄원서뿐이란 말이야. 트라이언이 말했다. 124. 탄원서 제1호 경제문제 갈로 속에 지방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 여러 장의 탄원서를 보낼 작정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문제부터 언급하겠습니다. 기계 문명은 물질적인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경제는 당신네들의 복음서와 같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작가입니다. 무엇보다도 작가란 누구나 정인이 되지요. 정인이 되는 데 있어서 첫째, 자격은 공정함입니다. 따라서 나의 탄원서는 진리의 정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제기하려는 문제는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방입니다. 물론 당신네들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방의 결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포로들은 땅바닥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누울 자리를 찾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는 감옥에서 막 나온 참이어서 너무나 피곤해 있었습니다. 이 수용소를 둘러싸고 있는 들판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왜 수용소 울타리를 이렇게 좁게 쳐서 누울 자리도 없이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1만 5천 명의 인간이 밀집하여 살고 있어 사람들이 서 있을 때에만 약간 틈이 생길 뿐입니다. 그들이 누우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서로 몸을 포개듯 해야 합니다. 내 경우만 해도 밤새도록 두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자는 사람들은 내 머리 위에 다리를 얹어 놓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다리는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다리들이 밤새 내 몸에 올려져 있어서 춥지 않게 잘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왜 당신이 수용소를 그렇게 좁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로들이 발로 풀을 밟아버리는 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목초는 꽤 비싸니까요. 그들이 값비싼 풀을 밟아 없애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젖소가 뜯어먹는다면 우유가 되어 나오겠지만 포로들이 풀을 밟아서는 조금도 이익될 게 없지요. 또한 당신들이 울타리를 더 넓게 했더라면 더 많은 가시 철조망이 필요했겠지요. 철조망 값도 비싸니까 단지 포로들을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낭비할 필요는 절대로 없었겠죠. 더욱이 날씨가 추워지고 장마철이 되면 대부분의 포로들이 죽을 겁니다. 혹은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포로들이 발을 펴고 잘 마는 공간이 생기겠지요. 나는 당신들이 수용소를 지을 때 이런 점을 미리 계산해 넣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과학적인 정확성을 가진 당신네들의 예견에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잠들기 전에 나는 베를린 대학 교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지방에 관한 강연이었죠. 나는 이 탄원서에서 그 강연의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교수는 우리가 수용소에서 먹는 수프 속에 콩알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매일 헤아려 보았다고 합니다. 30일간 아침 저녁으로 포로들이 수프 속에 든 콩알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세어서 합산하여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포로 한 사람이 하루에 2번씩 먹는 수프 속에는 10개의 콩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교수의 조교들도 그 계산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매일같이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수는 수프에 든 감자와 밀가루의 양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양은 교수가 주방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 본 것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청량하는 능력만큼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건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콩알의 수가 매우 정확하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또 꼼꼼하니까요. 30일간 이런 작업을 한 그 교수는 연구를 마치고 강연을 했는데 청중들은 그 연구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또 독일 사람들은 원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강연 듣기를 즐기는 민족이지요. 그것은 중세기 때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습관입니다. 교수는 어떤 방법으로 매일 수프를 엄밀히 조사해서 콩알을 헤아렸는지를 이야기한 다음 콩알 하나의 칼로리를 밝혔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는 콩알 10개의 칼로리를 계산하고 거기에 감자와 밀가루의 칼로리를 합했는데 감자와 밀가루는 포로들의 수프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교수는 들어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가산한 겁니다. 그 결과 이 수용소의 포로 한 사람이 하루 평균 500칼로리의 영양을 섭취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엔 보다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 자신도 콩알이 한 개도 들어있지 않은 수프를 먹게 되는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은 계산해서 그만큼을 빼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날에는 15개가 들어있기도 하고 재수가 좋은 날은 18개까지 들어있었으므로 그 평균치는 정확한 숫자가 됩니다. 수용소의 포로들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수가 해놓은 계산을 보면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사람에게나 적당한 칼로리를 눈을 뜨고 활동하는 포로들이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적어도 1000칼로리는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로들은 콩알에서 500칼로리를 얻습니다. 그러니 5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는 포로들은 결국 나머지 열량을 자기 몸에 축적된 자본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결국 수용소에 몰래 지니고 온 자본에서 매일 500칼로리를 빼내는 포로들은 한 달에 6파운드씩 체중이 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 계산은 모두 평균치입니다. 교수는 몸소 임시 변통으로 만든 저울에다 포로들의 몸무게를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꽤 정확했던 모양입니다. 6파운드, 즉 포로 하나가 매달 소모하는 3kg의 지방을 합쳐보니 당신의 빈틈없는 관리하에 운영되는 이 올드루프 수용소 한 곳에서만 해도 매달 45,000kg의 지방을 잃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매달 지방을 잔뜩 실은 5대의 화물차가 수용소에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즉 그 많은 기름기가 대기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1만 5천 명의 포로들이 이 막대한 양의 지방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그 손실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해결사도 암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당신 지휘하에 있는 기술 도구를 이용해서 이 살아있는 지방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아까운 것을 그냥 허비한단 말입니까? 이상이 내가 탄현서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된 국가에 속해 있는 당신은 내 말을 잘 이해할 줄 믿습니다. 당신네 나라의 과학원에다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보낼 수도 있겠지요. 매달 45,000kg의 지방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건 문명인다운 처사가 아니지요. 당신네들에게는 다른 수용소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독일에만도 몇백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네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신선한 지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를린 대학 교수의 강연을 듣고 난 다음부터 나는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사람의 기름기 냄새를 맡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네 수용소는 포로들한테서 기름기를 짜내는 거대한 압축기입니다. 나는 대기 속에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만 당신네들은 사무실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을 때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옷에도 틀림없이 그 냄새가 스며들었을 텐데요. 청컨대 당신 아내나 아니면 밤마다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애인에게 머리나 피부에서 사람의 기름 냄새가 나지 않는지 물어보십시오. 여자들의 후각은 남자들보다 예민하니까 냄새가 난다고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또 내 가슴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납니다. 당신이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문명에 대해 나는 변함없이 언제나 마음속으로 더할 나위 없는 찬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네들의 훌륭한 기술적 방법에 의해 그 지방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나도 한 달에 3kg을 내 몸에서 빼내 당신에게 바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125. 탄원서 제2호 미학적인 문제 관로 속에 서구 기술 사회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인간미. 어젯밤 나는 어느 독일인 교수와 미학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사람은 다른 유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고전주의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회가 무너진 이유이지요. 당신네 사회처럼 건강하고 발달한 사회는 현대적인 예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인 교수는 수용소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포로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도 잘 알다시피 뼈와 가죽밖에 남아있지 않지요. 교수는 죄수들이 보기 흉하다고 했고 이야기는 그리스 예술의 개념에 이르러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뼈와 가죽만 남은 그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예술품이기라도 한 듯이 아름답게 보였단 말입니다. 나는 당신네 사회가 지금까지 어느 사회도 도달하지 못한 높은 경지에서 아름다움을 평가하고 있으며 오직 미학적인 목적, 즉 우주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인간의 육체에서 기름기를 빼내는 것이라고 교수를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수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군요. 독일 사람들은 대체로 말귀가 어두운 편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고집쟁이 독일놈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내일 나는 현대 유럽에 있어서의 인간미 개념이라는 주제하에 공연을 할 생각입니다. 알베르토 기아코메티라는 스위스 조각가는 지금 당신들의 인체에서 기름기와 살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원칙과 개념에 의거하여 남자와 여자의 미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체를 조각할 때 가능한 한 기름기를 없애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차원으로 줄어든 인체는 마치 철사처럼 바싹 마르고 가느다란 형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용소에서 당신네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전부터 당신의 문명 전부가 미적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이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의 모든 표면이 기오코메티의 예술, 그리고 당신네 예술이기도 한, 즉 새로운 예술관을 따라 만들어진 조화된 육체를 가진 인간들로만 가득 차게 된다면 우주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정인. 모리츠군. 지금까지 나는 40통이 넘는 탄원서를 썼네. 그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지 말라고 설득해 보았다네. 그건 잘한 일이라고 믿네. 나는 탄원서 한 장 한 장을 교묘하게 완벽하게 작성했지. 그러나 결과는 헛수고였다네. 나는 법률문, 외교문, 정보문, 요리 설명문, 그리고 심지어는 광고문 등 모든 문체를 동원해 보았어. 때로는 감상적으로, 때로는 속되게, 때로는 애원하는 말투를 차례로 구사하여 내 앞에 놓인 이 절망적인 상태가 허락하는 한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의를 요구해 보았지. 그런데 아직 한마디의 대답도 없다네.
나는 그들이 매우 불쾌하게 여길 사실들을 말했는데도 그들은 화도 내지 않더군. 무릎을 꿇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나 봐. 내가 욕짓거리를 했는데도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을 웃기거나 또 호기심을 끌어보려고도 해보았지만 헛수고였네. 결국 나는 훌륭한 감정도 비천한 욕망도 그들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못했다는 말일세. 차라리 돌멩이에 대고 말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그들은 감정이 없어. 미워할 줄도 모르고 복수할 줄도 모르지. 그들에게는 연민이란 것이 없어. 그들은 자동적으로 일을 할 뿐이므로 예정표에 들어있지 않은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네. 내가 살을 한 조각 떼어내고 그 위에다 아직 뜨거운 내 피로 탄원수를 써보낸다 해도 그들은 읽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보낸 탄원수와 마찬가지로 휴지통에 집어 던지고 말겠지. 그것이 나의 살점, 즉 아직도 따뜻한 사람의 살이라는 것조차도 생각지 않고 던져버리는 거야. 바로 그것이 인간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이라는 것이네. 기계보다 한층 더 심한 무관심이지. 트라이안 코르가는 말했다. 가엾은 트라이안 씨, 아직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그들에게 어떤 글을 써보낸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 모리츠는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난 계속 써보내겠네. 내가 쓰는 일을 끝낸다면 그건 내가 죽었기 때문일 거야. 인간은 어떤 야수라도 길들일 수 있어. 그런데 왜 우리가 시민을 길들이지 못한단 말인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글로 써서는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요. 요한 모리츠가 말했다. 인간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획득한 모든 승리는 정신의 승리였어. 결국 우리는 정신에 의해서만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민을 길들일 수 있다네. 우리가 그들을 길들이지 못하면 그들은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찢어놓고 말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네.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들과 같은 땅에서 같은 도시에서 똑같은 집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나 자신이 지금처럼 낙관주의자가 된 적은 없었다네. 다만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죽기 바로 직전의 인간이 갖는 낙관주의일 거야. 임종을 앞둔 내 전신의 경련이 바로 25시의 탄원수로 된 장이지. 아무튼 나는 계속 쓰겠네. 127. 탄원서 제3호 경제문제. 자기 육체의 절반 또는 3분의 1밖에 갖지 못한 포로들. 나는 나흘 동안 친구와 함께 이 수용소의 포로들 중에서 그들 신체의 절반 3분의 1 또는 5분의 1밖에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세어보았습니다. 내 친구는 아직 통계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산을 매우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서둘러서 당신에게 글을 쓰는 것은 이 문제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은 매일 적어도 몇만 마르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와 같이 갇혀있는 1만 5천 명의 포로들 가운데 적어도 3천 명은 육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200명은 다리가 하나도 없어 마치 뱀처럼 수용소 안을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1200명 정도는 한쪽 다리밖에 없고 또 어떤 포로들은 다리 하나뿐이며 팔이 하나뿐이며 몇몇 사람은 두 팔이 모두 절단된 불구자입니다. 이상 말한 것은 외부에 나타난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포로들 중 내부 기관을 잃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쪽 폐라든가 콩팥 또는 여러 군데의 뼈 등이 절단되었습니다. 또 40명의 포로들은 두 눈을 완전히 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나처럼 자동적으로 붙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친구 요한 모리츠는 팔다리가 없는 포로나 다른 불구자들을 보면 두 눈을 감아버립니다. 요한 모리츠는 매우 단순해서 모든 포로가 자동적으로 체포되어 일단 어떤 카테고리에 소속되면 단지 다리나 눈, 코와 등을 들어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석방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자동적으로 체포될 때는 움직이지 못하는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정의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 수용소에는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전쟁터에서 두 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교수란 교수는 모두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팔이 없다고 해서 이 친구를 제외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체포되는 것과 팔이 없다는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등의 관계도 없지요. 그는 교수이니까 교수들이 체포될 때면 그도 체포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실행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빈틈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존경하나 봅니다. 위대하고도 찬란한 당신의 문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라도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정의와 정확성의 화신입니다. 그건 그렇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신체의 일부가 없는 불구자들이 완전한 몸을 소유한 포로들과 똑같은 양의 음식을 받는 것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그 불구의 포로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육체의 양에 비례해서 식량을 배급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네 정부는 수많은 포로들의 식량을 확보하느라고 피나는 희생을 치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포로라고 하면 완전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3,000명의 불구자를 모아놓고 그들의 소음, 발, 눈 그리고 내장기관의 수를 헤아려 본다면 사실상 기껏해야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적어도 1,000명분의 식량을 절약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죄수들의 신체에 붙어있지도 않는 기관까지 먹이기 위해 돈을 낭비하십니까? 그런 후한 인심은 정말 쓸데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사실을 지적해주면 고위층 당국은 매우 만족하게 여기리라 믿습니다. 훈장이라도 받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당신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셈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그런 신념 위에서 말을 마칠까 합니다. 정인 128. 탄원서 제4호 군사문제 성의 변화입니다. 관로 속에 들어있는 글이. 굶주림으로 인해 수용소의 포로들은 당신네들에게 군사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몇 마디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래전에 체포되어 매일 500칼로리만으로 살아온 포로들은 더 이상 수염을 깎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면도를 하던 사람들이 수용소에 와서는 이틀에 한 번씩 깎기 시작하다가 차차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하는 식으로 기간이 늘어나서 결국은 아예 면도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염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덤성덤성 자라다가 이었고 솜털처럼 되고 마침내는 그 솜털마저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의 얼굴도 여자처럼 부드럽고 매끈매끈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여자처럼 변해갑니다. 젖가슴도 발달되어서 몇몇 죄수들의 그것은 13살짜리 소녀의 가슴만 합니다. 그들의 피부는 여자처럼 부드러워지고 태도마저 여성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내 생각으로는 그 식이요법으로 관로 속에 특히 식사 할당량을 더욱 더 줄여볼 생각이시라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식이요법으로 음경과 그에 딸린 기관은 떨어지고 말 것이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여자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현상은 굶주림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인해 이중 기능을 가진 호르몬, 즉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거나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약해진 간은 호르몬 조절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남성 호르몬을 무제한으로 파괴하지만 여성 호르몬은 계속 솟아나게 내버려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파괴됨으로써 인체는 여성다운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당신네 문명에 매우 중요한 군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만스런 당신의 적들을 모두 강제 수용소에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날마다 모든 여자들이 될 때까지 모두 여자가 될 때까지 하루에 단지 몇백 칼로리만 준다면 시끄러운 세상이 얼마나 조용해지겠습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네 적국에는 남자가 없어질 테니 이젠 전쟁을 선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네들의 위대하신 원수께서 이 발견을 이용하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당신네 문명의 실제적이며 풍부한 창의성을 감안할 때 나는 당신들이 이 현상을 반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네 나라의 여성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면 점점 남성으로 변모하여 지원병으로 입대할 것이 아닙니까? 이로써 노동력이 점점 상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지휘하에 있는 수용소의 죄수들에게 허용된 500칼로리의 식량을 줄여야 한다고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수들은 보다 빨리 참다운 여자로 변모될 테니까요. 정인 129. 출발 준비 1만 5천 명의 포로들이 다른 수용소로 옮겨가게 되었다. 새벽 3시였다. 탱크와 트럭이 수용소 주위에 모여 있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지고 거기에 탱크의 불빛까지 합쳐져 마치 대낮처럼 밝았다.
자동식 기관포들이 마치 강물처럼 정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포로들의 무리를 일제히 겨누고 있었다. 트라이안 토루가와 요한 모리츠는 나란히 걸어 나왔다. 모리츠는 벌벌 떨고 있었다. 정문 옆에는 방망이를 든 두 표의 군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정문을 나오는 포로들을 세워서 여러 그룹으로 갈라놓았다. 보통 10명 내지 12명이 타는 트럭에 70명씩 실을 모양이야. 어떻게 할 작정일까? 자네는 인간 육체는 상호 침투가 불가능하다는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 트라이안이 물었다. 모리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떨고만 있었다. 트라이안은 첫 번째 트럭에 사람을 태우는 군인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 20명을 올라타게 했다. 그것으로 더 이상 자리가 없을 만큼 찼다. 군인들은 트럭에 먼저 탄 포로들을 굵은 방맹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한쪽으로 몰렸다. 그러자 군인은 10명가량 더 올라타게 했다. 그러고는 또 방망이를 휘둘렀다. 새로 탄 사람들은 먼저 탄 사람들의 곁에 바싹 달라붙었다. 빈틈이 생기자 군인들은 또 10명을 태웠다. 이젠 정말 어린애 하나도 더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군인들은 총을 들고 개무리판으로 후려갈기 시작했다. 다시 10명이 트럭에 기어 올랐다. 이렇게 해서 70명씩 조를 짜놓은 한 무리의 포로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트럭에 올라탔다. 이제 방망이질도 끝났다. 트럭은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트라이안 코루가는 요한 모리츠의 손을 잡고 트럭에 올라갔다. 서로 떨어지기 싫었던 것이다. 모리츠, 절대적인 법칙이란 없는 건가 보네. 물리학의 법칙도 결국 불변의 것은 아니군. 물리학에선 두 개의 몸뚱이가 공간 속에서 동시에 같은 장소를 차지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7명이 단 한 사람이 점유할 장소를 동시에 점유하고 있거든. 이래도 물리학을 믿을 수 있겠나? 자네는 피카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 트라이안이 물었다. 없는데요, 트라이안 씨. 요한 모리츠는 숨이 막히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트라이안은 키가 컸기 때문에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었다. 그러나 요한 모리츠는 키가 작았다. 그의 머리는 사람들의 가슴 틈에 끼어 납작해질 정도였다. 그의 가슴은 하도 짓눌려서 공기를 들이마실 수가 없었다. 숨이 막혀 죽겠어요, 모리츠는 말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꼼짝할 수도 없었다. 그는 조금이라도 공기를 마시려고 콧구멍을 크게 벌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숨이 막혀 죽겠어요, 트라이안 씨. 그는 다시 말했다. 대답해. 피카소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나?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숨 막혀 아마 이대로 죽이려나 봐요. 모리츠는 말했다. 트라이안은 모리츠의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했으나 팔을 빼낼 수가 없었다. 몸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도록 짓눌리고 꽉 끼어 최소한의 부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머리만은 다른 사람들 머리 위로 솟아 있었다. 그 피카소라는 사람은 서구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야. 트라이안이 말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코만이라도 아니 콧구멍만이라도 여기서 내놓게 해주십시오. 트라이안 씨,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죽을 것만 같아요. 트라이안은 약간의 틈이라도 내주려고 애를 썼다. 모리츠의 머리가 그의 가슴에 와닿았다. 피카소는 자네 초상화를 그렸어. 지금 트럭 속에 있는 자네와 그의 같은 모습을 그렸다네, 모리츠. 제 초상화를요? 잘 안 들려요. 귀가 꽉 막혀버렸어요. 자네 초상화를 그렸는데 사진처럼 꼭 닮았어. 정확하게 그렸지. 또 트럭을 탄 우리의 모습. 다시 말하면 공간 속에서 같은 자리를 같은 시간에 점령하고 있는 7명의 인간을 그렸다고. 어떤 사람은 5개의 다리를 가졌고 또 어떤 사람은 3개의 머리를 가졌지. 그러나 그의 허파는 없단 말이야. 자네만 하더라도 목소리는 있어도 입이 없잖나? 또한 나는 머리만 있고 몸은 없단 말이야. 트럭 위의 공간 속에 솟아나온 머리. 파리에서 내가 처음으로 그 그림을 보았을 때 아주 감동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지 못했지. 그런데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탄 트럭을 그린 그림이었어. 아주 정확한 묘사야. 세밀한 부분까지 빼놓지 않았어. 또한 그는 우리 수용소도 그렸어. 사진을 찍듯이 사실 그대로를 그려놓았어. 정말 천재적인 화가야. 트럭이 출발했다. 트라이안은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이제 인간이 아니었다. 어둠에 쌓인 마을의 좁은 길을 달리는 트럭 속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아니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한순간은 살아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또 때로는 죽음과 삶이 같은 순간에 존재하기도 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곳에 공간이란 것은 없었다.
공간은 제거되고 죽어 있었다.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경련뿐이었다. 눈이 경련을 일으키는가 하면 살도 피도 공기도 시간도 생각도 모두 경련에 쌓여 있었다. 인간은 더 이상 형체와 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인간이 바로 경련 그 자체였다. 아직은 숨 쉴 수 있나? 트라이안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금 한쪽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어올 뿐입니다. 여기 바로 당신 가슴, 그 갈비뼈 사이를 통해서. 모리스는 대답했다. 콧구멍 하나라도 충분하지. 내 말 좀 들어보게.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사실을 알려줄 테니.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용서하십시오. 모리츠가 말했다. 정신을 좀 차리고 들어봐. 아주 중요한 거니까. 어떤 공포일지라도 끝이 있고 어떤 슬픔일지라도 종말이 있으니 인생살이엔 끝없는 근심에 쓰일 시간은 없으라. 그러나 이것은 삶의 테두리 밖의 것, 시간을 넘어선 것, 이것은 간악과 불의의 지나간 시간이어라. 씻어버릴 수 없는 오물로 더럽혀진 우리는 괴상한 독벌레와 어울렸다네. 우리가 사는 집과 도시만이 아니라네. 이 세상 전체가 오염되었다네. 좀 더 큰 소리로 말해 주십시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모리츠가 말했다. 대기를 깨끗이 하라. 하늘을 말끔히 닦아라. 바람을 씻어라. 들에서 돌을 골라내고 팔에서 살갗을 벗겨내고 뼈에서 근육을 발라내어 모두 씻어라. 돌멩이도 씻고 뼈도 씻고 머리도 씻고 영혼도 씻어라. 그 모든 걸 씻어라. 그 모든 걸 씻어라. T.S. 엘리엇의 말이지. 트라이안은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계속 짓거렸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당신은 좋으시겠습니다. 트라이안 씨,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질식할 것만 같아요. 수용소 안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일수록 덩치가 큰 사람보다 이 굶주림이 다소는 덜했다. 그러나 70명을 한 대 쑤셔넣고 마치 괴물처럼 올드루프 마을을 달리는 이 트럭 속에서는 키가 작은 포로들은 숨을 쉬지 못해 죽을 지경이었다. 트라이안 씨,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도무지 들리지 않으니까요. 요한 모리츠는 말했다. 자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생명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지. 뭘 들으란 말입니까? 그 독일 교수가 떼먹지 않은 소리를 했거든. 그는 중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죽을 걸세. 어느 독일 사람이 중대한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우리들의 지방과 살을 달아본 교수 말일세. 그 교수는 우리들의 고통의 양을 헤아려 볼 생각으로 아직 따뜻하게 살아있는 기름기를 달아보았단 말이야.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킬로그램이나 톤으로 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생명이란 잴 수 없는 거야. 그러니 감히 생명을 달아보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죽을 죄를 짓는 거야.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 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야. 들리지 않더라도 서서히 몰락하는 건 마찬가지야. 이 트럭의 운전사와 보초와 몽둥이를 가진 사병들, 그리고 기관총을 가지고 우리들을 죽일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군인들도 전혀 들리지 않을 테니까. 아무도 듣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시각에 우리와 함께 서서히 몰락해 가는 거야. 그들이 몰락에 쓰러지는 게 보이냐? 제 눈은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느끼지도 못한단 말인가? 숨이 막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그럼 자네는 본질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때를 쓰나? 누구나 다 자네와 똑같다는 걸 느끼고 있네. 그러나 그걸 고백하려 하지 않을 뿐이야. 트라이언은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130. 포로들은 가축을 실는 화차에 실렸다. 말 20피를 싣는 화차에다 사람 140명이라는 화물을 실었다. 화차의 모든 문은 닫혀 있었다. 뒤에 붙은 화차에는 3,000명의 여자 포로를 가두었다. 참으로 긴 열차였다. 트라이안은 멀리서 이런 긴 열차를 바라보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우리가 탄 기차는 골고다의 언덕을 기어오르는 상여의 행렬과도 같아. 그러나 우리의 기차는 동력화한 행렬이니 기계의 힘으로 골고다 언덕을 기어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예수님은 두 도둑tum에 끼어 맨발로 그 언덕을 올라가셨어. 자네는 왜 예수께서 두 도둑과 함께 못 박혔었는지 알겠나? 모르겠는데요. 모리츠가 대답했다.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때 언제나 죄 있는 사람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 재판관의 상투적인 수법이거든. 그런 술책은 옛날부터 써오던 거야.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 한 사람만 못 박아 죽일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처형을 하는 동안 군중의 관심을 딴 곳으로 또 쏠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평판이 나쁜 도둑 두 사람을 함께 처단한 거야. 나나 자네나 내 아내,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좌우에 한 사람의 죄인을 달고 있단 말일세. 골고다의 방법과 똑같은 거지. 단지 수요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예수의 경우는 죄 없는 사람 하나에 죄인 두 사람을 들러리로 세웠지만 지금은 1만 명의 죄 없는 인간이 2명의 죄인 틈에 끼어 있는 셈이야. 그러나 그건 별로 큰 차이는 아닐세. 방법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니까. 더욱이 우리들은 기계가 조종해서 자동적으로 십자가에 오르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런 수작은 위험한 걸세. 왜냐하면 일단 처형이 끝나고 나면 군중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두 사람이 죄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기억하게 된단 말이야. 그건 어느 때고 마찬가지야. 오늘날 일하고 다를 게 없지. 비록 우리가 자동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기차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란 말일세. 드라이안 코르가는 화물차 창살에 다가갔다. 열차는 멎어 있었다. 무엇가 보입니까? 요한 모리츠가 물었다. 그는 키가 작아 창밖을 내다볼 수 없었다. 열차가 역에서 멎었어. 이 기차와 나란히 또 다른 기차가 들어와 있어. 역시 포로 열차인가요? 요한 모리츠는 궁금해서 안달이 났다. 석방된 포로들이야. 지난날 독일의 노예였던 외국인들로서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일세. 드라이아는 옆의 열차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남자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모두들 담배를 피우는군. 이 말을 듣고 요한 모리츠는 침을 꿀꺽 삼켰다. 여자 하나가 열차에서 내리는군. 소시지와 흰 빵을 먹고 있네. 드라이안도 이 말을 하며 침을 삼켰다. 나도 좀 보았으면. 어쩌면 한 사람쯤 아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요한 모리츠가 물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야. 드라이안은 화차 밖으로 그려진 국기와 그들의 단축구멍에 끼어있는 작은 깃발을 쳐다보며 말했다. 버터를 바른 빵과 소세지를 먹고 있는 저 여자는 덴마크 여자로군. 그녀의 다리의 빛깔이 먹고 있는 빵처럼 하얀데 그 여자 뒤에는 프랑스 여자가 있어. 아주 미인인걸. 눈동자도 까맣고. 또 다른 프랑스 사람은 없습니까? 모리츠가 물었다. 우리들이 탄 화차 옆에 한 무리가 모여있네. 벨기에 사람과 이탈리아 사람도 있다네. 프랑스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 모리츠는 조급한 듯이 말했다.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지난날의 감정이 되살아난 것이다. 드라이안 코르가는 그를 부축하여 밖을 내다보게 했다. 프랑스 사람들이구나. 저기 저 이탈리아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조제프와 똑같은데요. 보이세요? 모리츠는 기뻐서 소리쳤다. 조제프라니? 제 친구 조제프 말입니다.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제가 탈출하도록 도와준 그 사람이 말입니다. 조제프가 지금 프랑스에 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라고 믿겠는데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봐 주시겠어요? 뭐라고 했으면 좋겠나? 드라이아는 물었다. 무슨 말이든 해보세요. 조제프 씨와 너무나 닮았군요. 나는 프랑스를 못하지만 무슨 말이든 하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프랑스까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해보십시오. 모리츠는 프랑스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건네거나 최소한 정다운 미소라도 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저것 보세요. 이젠 바로 우리들 곁에 왔는데요.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모리츠는 애원하듯 말했다. 드라이안 코르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 모리츠는 더 참고 있을 수 없어서 독일어로 부르짖었다. 프랑스로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모리츠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의 얼굴은 반가운 나머지 생기가 넘쳐 흘렀다. 그는 프랑스 사람이 틀림없는 그리운 프랑스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주고받던 얘기를 뚝 그치고 긴장된 얼굴로 창살개로 시선을 집중했다. 드라이안 코르가는 조세프를 닮았다는 사나이가 프랑스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뭘 달라는 소리겠지? 저 나치의 돼지 새끼가? 플랫폼에 서 있던 여자들과 남자들은 창살 속에서 정답게 웃고 있는 요한 모리츠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저 나치의 돼지 새끼가 아마 담배 생각이 나는 모양이야. 조제프와 닮은 청년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다 말고 갑자기 동작을 멈추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몸을 구부려 돌멩이를 주어 요한 모리츠가 여전히 웃으며 내다보고 있는 창문을 향해 던졌다. 돌은 창을 뚫고 들어와 포로 하나를 때리고 화차 한복판에 떨어졌다. 자, 네 담배다. 네 놈들 덕분에 나는 3년 동안이나 독일에 있었다. 두 번째 돌멩이가 화차의 칸막이 벽을 쳤다. 다음 세 번째 돌은 비가 쏟아지듯 화차에 마구 두드리며 날아들었다.
포로들은 바닥에 엎드려 들창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졌다. 돌멩이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마치 전쟁터에서 공격을 받듯이 화차 속은 온통 저주와 아우성으로 들끓었다. 여자, 남자, 아이들의 격분한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프랑스,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덴마크, 노르웨이어 등 각 세계 각국으로 끔찍한 욕지거리가 퍼부어졌다. 그들 입에서 터져나온 저주는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분노를 나타냈고 요한 모리츠를 치려고 날아드는 돌멩이도 똑같은 의미였다. 나치의 돼지 새끼, 강도 같은 나치 살인마, 나치.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내려와 포로들이 탄 열차에다가 돌을 던졌다. 보초와 헌병들은 질서를 잡느라고 쩔쩔맸다. 그러나 너무도 격분한 형세인지라 진정시킬 도리가 없었다.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갔고 사태는 더욱 험악해졌다. 드디어 헌병들은 공포를 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석방된 포로들은 나치를 보호하려는 헌병을 향해 일제히 분노를 터뜨렸다. 요한 모리츠는 첫 번째 돌멩이가 날아와 귀를 스치고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악화된 뒤에도 꼼짝하지 않고 웃어 보였다. 그는 그 소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는 조제프와 비슷하게 생긴 프랑스 사람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 얼굴을 깨 부수려고 한다는 걸 결코 믿지 않았을 것이다. 요한 모리츠가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서 돌멩이를 던지는 군중을 내다보고 있는 동안 화차 속에 있던 포로들은 그의 다리를 들창에서 낚아채어 마룻바닥에다 쓰러뜨렸다. 모두가 그를 때려 죽이려 했다. 손이란 손은 모두 그를 움켜잡아 살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찾고 있었다. 요한 모리츠의 몸뚱이를 몇백 개의 발이 사정없이 밟았다. 정오와 절망과 잔인성을 띤 발들이 그를 짓밟는 동안에도 우박 같은 돌멩이들이 끊임없이 포로들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포로들은 모리츠가 플랫폼에 있는 석방된 포로들의 정오심을 유발시킨 데 대해 참을 수 없을 만큼 격분해 있었다. 그의 몸뚱이를 토막토막 잘라놓고 싶었다. 모리츠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아니라 인간의 무더기였다. 즉 묵시록에 나오는 1000개의 다리를 가진 짐승이 그의 몸을 살아있는 그의 따뜻한 살을 짓밟고 있는 것이었다. 밖에서는 또 하나의 무리가 즉 1000개의 팔을 가진 짐승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다. 요한 모리츠의 코와 입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요한 모리츠는 영락없이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자 자기를 짓밟는 장화바닥도 자기를 후려칼게는 주먹도 이제 느껴지지 않았다.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고통의 종말이 다가온 것이다. 코르가 사제와 판타나 교회와 성모 마리아 상이 머리에 떠올랐다. 평온한 기분이 그 육체와 마음을 덮어주었다. 돌멩이가 화차의 칸막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이 자기 한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짓밟으려 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원했던 것이다. 이제야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한 이 세상에는 더 이상의 진보란 없으리라고 느꼈다. 그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단 하나의 죄인은 바로 그 요한 모리츠였다. 그래서 이처럼 모두들 그를 죽여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포로들이 그를 발로 짓밟았고 석방된 포로들은 돌멩이로 그를 때린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를 체포한 것이다. 그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군중은 진정되지 않으리라. 헌병들은 요한 모리츠를 죽이기 전에는 석방된 포로들을 진정시키지 못하리라. 화차 속의 포로들도 그가 죽은 것을 보기 전에는 마음이 풀리지 않으리라. 기관총과 탱크를 조종하는 저 군인들도 요한 모리츠가 갈갈이 찢어지기 전에는 바다 건너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모리츠는 부득이 죽어야 할 몸이다. 그는 인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았다. 그러고는 저는 프랑스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정한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모리츠는 생각했다. 우리들은 기관차를 타고 골고다 언덕을 기어오른다. 우리들은 기계장치를 갖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다. 모리츠는 트라이안 코르가의 말이 생각났다. 요한 모리츠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밤이 된 것 같았다. 깜깜한 어둠이 찾아왔다. 131. 요한 모리츠는 밤이 깊어서야 의식을 회복했다. 머리와 가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머리는 트라이안 코르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모리츠는 자기 뺨이 다른 사람의 맨살에 닿아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셔츠를 입지 않은 트라이안의 어깨였다. 모리츠는 트라이안에게 왜 셔츠를 벗어버린다고 묻고 싶었으나 그럴 기운이 없었다. 물 좀 주십시오. 요한 모리츠가 말했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했다. 물 좀 주세요. 요한 모리츠는 거듭 말했다. 그는 트라이안의 팔에 안기어 몇 시간 동안이나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 사이 트라이안 코르가는 셔츠를 찢어 상처를 감아주고 자리를 만들어 그를 뉘어놓았던 것이다. 요한 모리츠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다. 트라이안은 모리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았다. 약하게나마 심장의 고동이 느껴졌다. 때때로 모리츠의 심장이 너무나 희미하게 뛰어서 손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았고 그럴 때면 그의 가슴에 귀를 대보기도 했다. 귀를 갖다 대고 고동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요한 모리츠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한 것처럼 기뻤다. 그런데 요한 모리츠는 물을 달라고 하지 않는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처럼 그도 목이 탔던 것이다. 화차 속에는 물이라고는 없었다. 20시간 전부터 포로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대소변 보러 가는 것마저 허락되지 않은 채 갇혀 있었다. 화차 속은 구린내와 지린내로 가득 차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화차 바닥은 오줌이 흘러 질척거렸다. 모리츠는 오줌 속에 누워 있었다. 그도 무의식 중에 화차 바닥에다 오줌을 질질 쌌다. 그래도 그는 느끼지를 못했다. 그때까지 눈 한 번 뜨지 않았다. 입술만 약간 벌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 목말라. 모리츠가 또 되뇌었다. 안 됐지만 물이 없네. 마실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트라이안 코르가가 대답했다. 트라이안은 모리츠의 입술만이라도 좀 축여줄 것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마실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칭기스칸의 군사들이 초원지대를 통과할 때 마실 것이 없으면 타고 가던 말의 혈관, 발굽의 혈관을 말한다네요. 말의 혈관을 칼로 따고서 피를 빨아먹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읽은 생각이 났다. 피를 빨아먹고는 그곳에 붕대를 감아주고 다시 떠났는데 칭기스칸의 군사들은 몇 주일 동안을 몇 방울의 뜨거운 피만으로 연명했던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트라이안은 이 얘기의 영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요한 모리츠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피라도 주고 싶었다. 그가 피를 먹으면 반드시 몸이 좋아질 것 같았다. 아, 목말라. 요한 모리츠는 애원하듯 말했다. 모리츠군, 마실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네. 내 힘으로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액체는 내 피밖에 없네. 그거라면 난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주겠네. 그러나 자네는 피를 마셔서는 안 돼. 피를 마시는 것은 흡혈귀거든. 인간의 형상을 갖추기는 했지만 흡혈귀는 인간이 아니야. 그건 기계이고 악마야. 군중이란 말일세. 외형은 인간과 똑같으나 혼이 없는 인간 괴물이지. 목이 타요. 모리츠가 중얼거렸다. 나도 알고 있네. 그렇지만 자네는 피를 마셔서는 안 돼. 그런데 자네에게 줄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네만이 인간의 피를 마셔본 적이 없는 유일한 인간이야. 내 말이 들리나? 다른 자들은 모두 피를 마셔서 흡혈귀가 되어버렸어. 그들은 이제 인간이 아니야. 여기 있는 포로들, 보초들, 그리고 자네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모두 다 인간이 아니야. 남아있는 인간이라곤 단지 자네밖에 없어. 자네는 아직도 인간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아, 목말라. 알고 있어. 난 자네가 무엇이든 마시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네. 그러나 제자들처럼 살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낫다고. 자네는 인간의 피를 마셔서는 안 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목이 말라 죽겠어. 요한 모리츠는 또 한 번 중얼거렸다. 132. 요한 모리츠의 탄원서. 저는 루마니아의 판타니 마을 출신인 요한 모리츠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분들에게 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제가 무슨 죄로 체포되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만이 받으신 고초를 겪고 있는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진작 이런 질문을 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것은 제가 선천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들은 무엇이든 잘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봄철 내내 기다렸습니다. 여름이 가고 겨울이 지나도록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시 봄이 왔습니다. 저는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제 마음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아주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석탄이나 먹물처럼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무슨 죄로 체포되었습니까? 저는 도둑질이나 살인을 한 일이 없고 누구를 속인 일도 없으며 법률이나 교회가 금하는 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죄인이나 도둑이나 사기꾼도 아닌 제가 무엇 때문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감금되어 온갖 고초를 겪는 동안 저는 땀 위에 비친 그림자처럼 메말라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14군데의 수용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냐고 질문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런 결심을 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도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이 탄원서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보낼 겁니다. 수용소를 지키는 보초에게 부탁해서라도 보낼 겁니다. 만일 돌고 돌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들의 수중에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분들이 두 귀를 꼭 막으시더라도 저희 진정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용소의 모든 문에 탄원서를 붙여놓겠습니다. 탄원서에 돌멩이를 써서 한 길로도 던지겠습니다. 수용소 위를 날아가는 새라도 붙잡아서 그 다리에다 탄원서를 매달겠습니다. 새는 그것을 지구상의 어느 곳이라도 날아다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계속 호소할 결심입니다. 저를 수용소 지하실에 가두어 아무에게도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호소하기를 중지하지 않을 겁니다. 종이와 연필이 없으면 손톱으로라도 수용소 벽에 쓰겠습니다.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지면 또 자라기를 기다려 쓸 작정입니다. 총살 당하더라도 저는 지옥에도 천당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제 영혼은 이 땅 위에 그대로 남아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제 영혼은 그림자처럼 당신에게 달라붙어 하룻밤에 수백 번씩 당신 그리고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정부의 꿈속에 나타나서 제가 옳다는 것을 호소할 생각입니다. 결국 당신들은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생애가 끝날 때까지 노래도 사랑의 속삭임도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다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귀에 들려오는 건 오직 요한 모리츠가 하는 말뿐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이 없는 이상 아무도 저를 가둬놓고 괴롭힐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명과 저의 그림자는 바로 제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든 탱크와 기관총과 비행기와 수용소와 엄청난 돈을 소유한 사람이더라도 저의 생명과 영혼에 손을 댈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한평생 소원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해서 양식을 얻고 처자식과 함께 지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를 체포한 원인입니까? 루마니아 사람들은 무슨 물건이나 동물을 징발할 때처럼 저를 징발하러 헌병을 보냈습니다. 저는 순순히 징발되어 왔습니다.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기를 든 헌병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제멋대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철조망에 둘러친 유대인 수용소에 저를 마치 가축처럼 잡아 가두고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우리들은 짐승처럼 때를 지어 잠을 자고 때를 지어 먹고 때를 지어 마시고 때를 지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탈출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체포한 것입니까? 도살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탈출해서입니까? 헝가리 사람들은 저를 야곱이 아니라 이온이라 부르며 제가 루마니아인이기 때문에 체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고문하고 괴롭히더니 독일에 팔아버렸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저를 이온이니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야노스라 부르며 이번에는 제가 헝가리인이라는 이유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령 하나가 나타나 저를 야곱도 양켈도 아닌 요한이라고 부르며 저를 군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령은 먼저 제 머리통을 재보고 이를 세어보고 피를 뽑아 유리로 된 시험관 속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머니가 붙여주신 세례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붙잡혔습니까? 군인이 된 저는 프랑스 포로들을 수용소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체포된 것입니까? 전쟁이 끝나면 저도 평화롭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미군들이 와서 저를 귀족처럼 대우하며 초콜릿과 다른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저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14군데의 수용소로 끌려다녔습니다. 천지개벽 이래 일찍이 없었던 가장 흉악한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왜 이처럼 갇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야노스, 이온, 요한, 야곱 또는 양켈이라는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까? 여러분들도 제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바꾸어 보십시오. 이제 나도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얻은 이름을 지니고 살 권리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려거든 서둘러 주십시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체포되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통치자 여러분, 회답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며 농사꾼인 모리츠 이온, 괄호 속에 요한 야곱 양켈 야노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우나 모리츠? 타누스를 읽어보고 나서 트라이안 코르가는 물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괴었는데 왜 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네 타누스를 보내는 것이 두려운가? 내가 쓴 것이 사실이 아니라서 그런가?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모리츠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왜 울어? 바로 그 타누스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것은 진실 그 자체니까요. 133. 타논스를 보낸 지 사흘 만에 요한 모리츠는 신문을 받으라는 호출을 받았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그에게 셔츠와 바지를 빌려주었다. 우리가 이겼어. 타논스가 효과를 낸 모양이야. 트라이안은 말했다. 요한 모리츠의 두 눈이 빛났다. 벌써 석방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가 이겼어요.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타논스를 너무나도 실감나게 쓰셨으니까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저자들이야. 저자들이야말로 정말 죄인이거든. 모리츠는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신문을 받으러 갔다. 한낮이 되어서 그는 돌아왔다. 트라이안은 문 앞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석방해 주겠다는 약속이라도 들었나? 모리츠는 눈을 내리깔았다. 누가 무엇을 물어보아도 그는 계속 수수께끼 같은 표정만 지었다. 나중에 얘기하지요. 지금은 얘기할 수 없어요. 자네 돌지 않았나? 몇 시간 동안 자네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나중에 말해주겠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요한 모리츠는 사무실에서 주워온 담배꽁초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천천히 까더니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어 하나는 트라이안에게 주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졌다. 그리고 신문지에다 담배를 말기 시작했다. 좀 더 이따 말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요. 트라이안 씨. 석방된다고 하지 않던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야단이라도 치던가? 야단도 치지 않았어요. 모리츠는 계속 담배를 말면서 대답했다. 때리던가? 아니요. 그럼 왜 말을 하지 않지? 내가 보기엔 자네를 거칠게 대하진 않은 모양인데. 트라이안은 물었다. 아니요. 조금도 거칠게 대하지 않았어요. 요한 모리츠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대답했다. 차례가 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염려할 것 없어. 내일 또 부르러 오겠지. 제 차례는 왔었습니다. 신문을 받았나? 네. 요한 모리츠는 혀가 마비된 것 같았다. 입에서 한마디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트라이안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죄다 말해보게 처음부터. 제가 첫 번째였어요.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의자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책상 앞에 의자가 있었어요. 모리츠는 말했다. 시작은 아주 좋았군. 의자에 앉으라는 것은 좋은 징조거든. 자네 기록을 읽고 죄가 없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지 아무나 의자에 앉으라고 할 리는 없으니까. 그 다음엔 중사가 신문했습니다. 친절하던가? 네. 처음에 뭘 묻던가? 우선 서류를 들여다보더군요. 그러고는 당신이 요한 모리츠요? 하고 묻길래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그는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모리츠의 끝자가 T냐 아니면 TZ냐 하고 묻더군요. 나는 양쪽 다 쓴다고 대답했어요. 루마니아에서는 T를 쓰고 독일에서는 TZ를 쓴다고 했죠. 요한 모리츠는 얘기를 중단했다. 그러고는 트라이안 코르가를 절망적인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계속 이야기해보게. 왜 말을 하다 마는 건가? 트라이안에 물었다. 그 다음에 중사는 고맙소, 나가도 좋소 하고 말했어요. 그것뿐인가? 네, 그것뿐이었어요. 그럼 자네는 상대에게 다른 말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인가? 왜 가르쳐준 대로 죄다 말하지 않았지? 저도 말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중사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들도 보지도 않고 다음 사람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뭐라고 했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럴 수가 있나?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그래서 자네는 그냥 나와버렸단 말인가? 트라이안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말했다. 네,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 고작 그것이 우리가 감옥 속에서 2년 동안이나 기다리던 신문이란 말인가? 그 밖에 다른 말을 없었단 말인가? 자네가 무슨 말을 잊어버린 게 아냐? 트라이안은 물었다. 아닙니다. 그 밖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나와버렸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그러고는 다음 사람이 들어갔는데 토마스 만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뭐라고 묻던가? 토마스 만의 만에 n을 하나 쓰느냐 아니면 둘을 쓰느냐고 묻더군요. 그것뿐인가? 눈물이 요한 모리츠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진주처럼 굵은 눈물이었다. 모리처, 단념하게. 흰 토끼가 죽은 후에는 단념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네. 드라이아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134. 탄원서 제5호 재판 문제. 기계화된 신문. 나는 여러분들이 이 수용소의 포로들을 개별적으로 신문하도록 특별 지도를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매우 어리석은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무더기로 체포해놓고 신문은 개별적으로 받게 한다는 것은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당신네 문명은 토착인들의 풍습에 대해서 그 어떤 예의 있는 제스처를 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한 형태의 양보, 즉 형식적인 예의에 지나지 않죠. 장교 한 사람이 아침 낮일에 500명, 그리고 오후에 500명의 포로를 신문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포로들의 대답은 듣지도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긴 포로가 찌꺼리는 말을 일일이 들어준다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죠. 포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서 흥미로운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느라고 허비되는 에너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루에 똑같은 질문을 1000번이나 되풀이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일을 맡은 장교들은 밤마다 턱과 입술이 아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질문을 녹음해 두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문 담당 장교는 절차상 자리를 비울 수는 없으므로 사무실에 나와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포로가 방에 들어오면 테이프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앉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오고 포로는 자리에 앉겠지요. 테이블은 계속 돌아가며 첫째, 둘째, 셋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포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문 앞에 이르러 다음 사람 하는 말을 듣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신문이 끝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포로가 들어가면 테이프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프 하나로 400 내지 500명의 포로들을 힘들이지 않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문 담당 장교는 사무실에 앉아서 탐정 소설이나 읽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면 그는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입 아프게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니 식사할 때 턱이 아프지도 않겠지요. 이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단 이 방법은 질문만 할 뿐 대답은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기계가 이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이지요. 형식은 따라야겠지만 신문을 맡은 사람들을 혹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사회의 재판은 자동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처럼 일을 처리할 필요는 없지요. 재판에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기술적인 발명품은 어디에 쓰시렵니까? 정인. 135. 15번째인 다름슈타트 수용소는 지금까지 거쳐온 다른 수용소와 비슷했다. 다만 여기에는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임시로 마련한 자그마한 교회였다. 트라인 코르가와 요한 모리츠는 모자를 벗고 교회로 들어갔다. 천막을 친 교회 건물 제일 안쪽에 제단이 있었다. 성모 마리아상이 석탄과 색분필로 두꺼운 종이 위에 그려져 있었다. 내부는 마룻바닥도 없는 맨 땅이었다. 전날 밤에 비가 내렸으므로 빗물이 천막 속으로 스며들어 땅은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교회 한복판에 사람의 키만한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드라이아는 그 앞에 가서 꿇어앉았다. 마분지로 만들어진 예수님이 깡통을 가죽끈처럼 오래 만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드라이안 코르가는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바라보았다. 그것을 그린 화가는 핏자국을 나타낼 붉은색이 없었던지 상처 자국에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값의 붉은 종이를 오려 붙였다. 검은 글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글씨를 읽을 수 있었다. 주님, 저는 일찍이 이처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순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상처를 호소하고자 기도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니 제 상처를 위해 기도드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무엇보다도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값을 오래 붙여 만든 당신의 손바닥과 다리와 발에 피가 흐르는 상처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제 몸의 상처보다 더 큰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머리에 씌어진 깡통으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트라이아는 이렇게 말하며 그리스도의 석상을 더듬다가 구세주의 가슴께에 인쇄된 M자를 보았다.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성상을 만들 때 잘라선 메뉴 유니트 상자에 적혀있던 M자였다. 트라이아는 몸을 일으켜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지금 저는 주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 영원한 메뉴이신 구세주여, 저희 메뉴 유니트이신 당신의 육체가 우리들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저는 지금처럼 분명하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포로 화가가 메뉴 유니트 상자로 당신의 모습을 오래된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신앙과 빵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모두 상징하고 계십니다. 트라이아는 황홀경에 빠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요한 모리츠는 매끈매끈한 담뱃값으로 만든 천사들과 푸딩 상자의 금색 뚜껑으로 꾸민 목걸이를 한 성모 마리아상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모리츠는 코르가 사제와 비슷하게 생긴 성 니콜라스 상 앞에 꿇어앉아 성호를 겨웠다. 그리고 트라이안 곁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붉은 상처를 쳐다보았다. 주여, 저는 제 입술에서 이 잔을 물리쳐달라고 비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잔을 다 마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1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이 잔을 입술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을 삶과 죽음의 길목에서 살아왔습니다. 1년이란 긴 기간 동안 현실과 꿈 사이를 방황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벗어나 있지만 아직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몸의 모든 구멍에서 생명이 빠져나갔습니다만 여전히 살아서 숨을 쉬고 몸을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먹고 싶지 않지만 제 몸은 무의식적으로 빵과 물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뇌는 제가 포로인가 혹은 자유스러운 몸인가를 의식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갇혀 있기는 하나 제가 갇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의 정신은 제가 자유롭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불가해한 상태에서 오는 고통은 노예 상태에서 오는 괴로움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저를 가두어 놓은 사람들은 저를 미워하거나 처벌하거나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계를 구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저를 괴롭히고 조금씩 저를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전 인류를 이렇게 괴롭혀서 조금씩 죽여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 커다란 병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모든 일은 운명이 그들에게 내맡겨준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사고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죽어버리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이 괴로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시간은 이제 삶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무거운 살과 피를 지니고 그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25시, 그야말로 구원을 받기에도 죽기에도 살아가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인 것입니다. 실로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 청컨대 저를 이대로 살게 하느니 차라리 하나의 돌멩이로 변모시켜 주옵소서. 당신께서 버리신다면 저는 죽을 수조차 없습니다. 저의 육체와 정신을 보시옵소서. 그 어느 것이나 죽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세상은 빈사 상태로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유령도 아니고 산 사람도 아닙니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 요한 모리츠는 그를 위로해 주려고 조심스레 트라이안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트라이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사제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다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PW라는 글자가 씌어있는 미군복을 입고 있었다. 요한 모리츠는 사제 앞으로 나아가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꿇어 엎드린 채로 있었다. 사제는 모리츠에게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고 물었다. 트라이안의 아내도 감금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 사제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녀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사제는 자기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트라이안을 축복해 주었다. 매일 아침 6시에 미사를 드립니다. 나는 바르샤바 지구의 대주교입니다. 사제 교의회 전원이 이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모두 체포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들도 오십시오. 미사를 집전하는 루마니아 사제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원해 있어요. 요한 모리츠는 대주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병원에 가서 전해드려야지. 수용소에 루마니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그는 당신들을 축복하러 오실 겁니다.
바르샤바 지구의 대주교가 말했다. 136. 6시경에 사제 교의회는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포로의 옷 위에 사제의 법의를 끼어 입고 있었다. 드라리안 코르가와 요한 모리츠는 나란히 서 있었다. 대주교도 법의를 입고 주교관을 쓰고 있었다. 물론 여느 때 같으면 달고 있었을 보석 같은 것은 없었다. 대주교의 목소리는 첼로의 음색처럼 부드러웠다. 드라이아는 제단 앞으로 가까이 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갔을 때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모리츠는 드라이안이 미끄러져 넘어진 줄 알고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드라이안의 몸은 뼈가 없는 사람처럼 축 늘어지고 뺨에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천막 교회 속에는 사제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한 모리츠는 도움을 받으려고 눈을 들었다. 그 순간 그는 드라이안이 쓰러진 이유를 알게 되었다. 코르가 사제님. 모리츠는 간신히 이 한마디를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순간 그는 사제 앞에 꿇어앉았다. 모리츠는 사제의 무릎을 감싸 안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코르가 사제에게는 다리가 없었다. 그는 목발에 의지하여 이쪽으로 가까이 왔다. 드라이안 코르가와 요한 모리츠는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코르가 사제의 머리는 전보다 더 하얗게 새어 있었다. 그는 깊은 자애가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행복의 표현이었다. 그의 웃음과 눈을 보면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드라이안, 내 사랑하는 아들아. 코르가 사제는 이렇게 말하고 허리를 굽히다가 목발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사제는 한쪽 목발로 몸을 가누어 쓰러지진 않았다. 이었고 그는 하나 남은 목발마저 던져버렸다. 그는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아들을 끊어 안으려고 목발을 내동댕이 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다리가 있는 사람처럼 자세를 흩뜨러뜨리지 않고 드라이안 곁에 서 있었다. 요한 모리츠는 목발을 주워들고 코르가 사제와 그의 아들 곁에 서 있었다. 137. 이제 요한 모리츠와 코르가 사제와 트라이아는 다름슈타트 수용소의 같은 천막 아래 살게 되었다. 여기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나서야 포로들은 가족들과의 서신 교환이 허용되었다. 요한 모리츠가 제일 먼저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힐다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다. 그리운 한스, 1945년 5월 9일 자네의 집은 불타버렸네. 자네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겠지. 불이 난 것은 소련 군대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던 그날 오후였다네. 그때 힐다와 자네 아들 프란치는 집에 있었지. 처음 일주일 동안은 그들이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네. 그런데 어느 날 혹시 쓸만한 것이 남아있을까 해서 잿더미를 파헤쳐 보다가 불타 죽어 그들의 시체를 발견했지 뭔가. 힐다는 아이를 안고 죽어 있었네. 집에 불이 났을 때 힐다가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야. 힐다가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힐다가 그런 시간에 잠들었을 리는 없을 텐데 더구나 그날은 소련 군대가 시내로 밀려 들어오던 날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쳤고 특히 여자라고는 남아있지 않았거든. 자네도 알다시피 힐다는 낮잠 자는 성격이 아니야. 그 애는 정오에 병원에서 돌아와서도 곧 일을 시작하는 애였으니까. 나는 힐다와 자네 아들의 뼈를 주워 모아 같은 관에 넣어 집안 묘지에 묻었네. 나는 관을 따로 장만할 수가 없었네. 이젠 사람들이 관을 만들려 하지 않아. 관값이 여간 비싸지 않거든. 지금 이곳 사람들은 시체를 관에 넣지 않은 채 매장하네. 널빤지가 귀할 뿐더러 목값도 굉장히 비싸서 나는 벽과 액자에 박힌 못을 뽑아 목수에게 주고 힐다의 관을 짰던 걸세. 그런데도 목수는 일을 하려 들지 않았다네. 관을 만들기에는 못이 너무 가늘고 짧다는 거야. 어쨌든 만들어야 했으므로 목수를 달래느라고 자네 모자 하나를 주었다네. 자네 허락도 얻지 않고 이런 짓을 한 것을 언짢게 생각지 말게. 모자를 주지 않으면 관을 짜줄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시체를 그냥 묻을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겠나. 이미 일주일 동안이나 시체를 집에 놓아두고 있었거든. 나는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무덤 앞에 세워주었네. 자네가 돌아오거든 돌로 만들어 주게. 우리 가족 묘지에는 모두가 돌로 만든 훌륭한 십자가 뿐이거든. 불탄 자리에서 완전히 타버린 장교 시체 한 구가 나왔네. 아마 하루 묵어가려고 들어온 장교이거나 아니면 군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으려 들어왔던 장교일 거라고 생각하네. 소련 군대가 도착했을 때 독일 군인들은 모두 그렇게들 했지. 그런데 그의 가죽 가방은 다 타지 않아 뒤져보니 서류가 나오더군. 그의 이름은 요르그 요르단이며 자네와 같은 루마니아 사람이었다네. 혹시 자네를 만나러 온 친구나 친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자세히 적어 보내는 걸세. 아이고, 장인님. 138.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라. 알렉산드로 코르가 사제는 말했다. 그는 요한 모리츠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해 주려고 애를 썼다. 힐다가 살아있다면 자네가 석방되는 날 어느 쪽 여자한테로 돌아가겠나? 이것만은 누구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걸세. 그렇다면 스잔나는 이혼하지 않았나요? 요한 모리츠는 말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스잔나가 충실하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 스잔나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단 말씀입니까? 물론이지. 스잔나는 죽을 때까지 자네를 기다릴 걸세. 스잔나는 언제까지나 자네의 아내일세. 그녀가 이혼장에 서명을 한 것은 집을 빼앗기고 자네 자식들과 길거리를 방황하게 생겼기 때문이었어. 그런 절망적인 이유 때문에 마지못해 그렇게 한 걸세.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자네와 헤어졌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었다네. 사제는 대답했다. 그럼 이혼은 거짓이었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바보같이 스잔나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으로 믿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힐다와 결혼했던 겁니다. 정말 스잔나가 저를 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이혼장을 본 이상 어떻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절대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자네가 지은 죄는 용서하실 거야, 모리츠.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자네가 스잔나에게는 죄가 없네. 국가와 법률이 그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국가는 죄악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벌을 받을 걸세. 불벼락은 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쓰리쓴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현대사회 전체가 받아 마땅하네. 코르가 사제는 말했다. 139. 트라이안 코르가는 처음으로 신문을 받으러 갔다. 자네가 1년 이상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아직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인가? 하긴 2만 5천 명이나 되는 포로들 중에서 자기가 왜 체포되었는지를 안다고 말하는 녀석은 하나도 없어. 모두 자네처럼 우리가 유럽을 침공해서 조그만 행복이라만 누리고 있던 사람들을 마구 체포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자네들 오해야. 체포란 반드시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니까. 트라이안 코르가는 싱긋이 웃었다. 장교는 그 웃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네는 우리의 법률이 정의를 위한 불변의 법칙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나? 하긴 놀랄 것도 없어. 이런 비난을 듣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으니까. 자네들을 체포한 우리의 법률이 무가치하고 보편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야. 첫째로, 모든 국가는 자기 나라가 원하며 자기 나라에 적합한 법률을 가진 권리가 있는 거야. 우리의 법률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임을 알아두라고. 둘째로, 정의를 위한 영원 불변의 법칙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정의란 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영구적이 될 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법률은 임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자는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거지. 현재 미군 점령구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에 의해 자네들은 적국의 관리로서 체포된 것이야. 법률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적국의 관리는 체포하게 되어 있거든. 자네 아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니? 아니야. 적국 고급 관리의 아내는 자동적으로 체포하게 되어 있어. 자네 아버지도 역시 적국의 관리여서 자동적으로 체포된 것뿐이야. 이런 법률이 자네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생각되리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바로 그것이 법률이란 거야.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법은 언제나 엄격했으니까. 하여튼 우리들이 법률을 제정할 때 자네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야 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 트라이안 코르가는 일어섰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는 이번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법률이 인간 각자의 고유한 생활을 금지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체포되었을 때부터 이런 법률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혹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법률이 엄격히 시행되고 존중되고 있다는 공공연한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조금도 어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죄 없는 사람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굶주리고 껍질이 벗겨지기나 참사를 당했네. 장교는 말했다. 나도 자네가 무죄임을 알고 있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체포된 포로들의 개인적인 석방 요구는 금지되어 있지만 나는 4번이나 자네 일가의 석방을 건의했다네. 아직 아무런 해답도 받지 못했어. 개인적인 석방은 안 된다는 거야. 석방은 개개인의 카테고리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네. 그렇다면 개인이 유죄다 무죄다 하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까? 이런 사실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거군요. 드라이아는 물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가령 이것이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교육받은 자네와 같은 인간의 감수성과
신학적, 미학적, 인도주의적인 자녀의 관념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걸 병정시킬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란 말이야. 더구나 바꿀 필요도 없지. 우리들이 제도가 너무 무정하고 기계적이며 수학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거야. 지금 전 세계가 일종의 수학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아무도 그 진행이나 방향을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장교는 대답했다. 흥미가 없다면서 왜 구태여 나를 불러내서 신문하는 겁니까? 당신네들은 개인적인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잖아요. 조금도 흥미가 없어. 우리들이 개인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뿐이야.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정확한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내려는 걸세. 신상명세서를 만들고 통계를 내는 데 필요하거든. 또한 포로들을 여러 범주로 분류시켜 놓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 체포나 석방에 관한 규정은 언제나 범주별로 행해지거든. 각 개인을 범주별로 분류하는 게 우리의 일이야. 이건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수학적인 일이거든. 장교가 대답했다. 그런데 당신은 인간을 철저히 무시하여 범주의 일부분으로서만 취급하는 것을 비인도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난 비인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제도는 실질적이고 신속하거든. 게다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 공정함은 수학적이며 물리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가장 정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방법을 거부하는 자는 시인과 신비주의자들 뿐이야. 그러나 현대사회는 신비론과 시를 버리고 말았어. 정밀과학과 수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뒷걸음질 칠 수는 없어. 감상이라는 건 시인과 형이상학자들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거든. 장교는 이제 신문이 끝났다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너무 괴로워하지는 말게. 드라이한 코르가가 문을 열었을 때 등 뒤에서 장교가 차가운 목소리로 다음 사람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140. 요한 모리츠는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스잔나가 이혼을 원한 것이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자기가 돌아오기를 충실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요한 모리츠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탈출할 생각은 하지도 말게. 철조망 가까이 가기만 하면 폴란드군이 자네를 쏠 거야. 모리츠는 푸른 미 군복을 입은 폴란드 보초들을 쳐다보았다. 폴란드 군인들은 마치 모리츠의 생각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이 꼼짝 않고 서서 여차하면 총을 쏠 것 같은 태세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만일 용케 폴란드군을 피해 달아난다 하더라도 다음엔 미군이나 독일군에게 사살되고 말 걸세. 루마니아까지 가려면 도중에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헝가리의 수백 대를 수없이 만나게 될 게 아닌가. 자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가망은 전혀 없네. 결국 도중에서 붙잡히고 말 거야. 한 나라의 탄환은 어떻게 피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나라의 탄환은 도저히 피하지 못해. 자네와 집, 자네와 가족 사이에는 세계 각국이 가로막고 있고 그 모든 나라의 군대가 자네를 죽이려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네. 개인과 그의 사생활 사이에는 이렇게 국제적인 군대가 버티고 있는 거지. 이제 인간에겐 자기만의 생활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 억지로 하려다간 총살되고 만다네. 그런 곳에 사용하려고 탱크, 기관총, 탐조등 그리고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도 저는 탈출할 겁니다. 요한 모리츠는 말했다. 폴란드 보초병은 여전히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미군 장교 두 사람이 수용소 앞마당으로 들어와 의무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요한 모리츠는 그들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트라이안 곁을 떠나 장교들 쪽으로 달려가서 그들 앞을 막았었다. 두 장교는 똑같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요한 모리츠를 바라보고 요한 모리츠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잠시 그러고 있더니 장교 중의 한 사람, 꽤 뚱뚱하고 나이가 많은 쪽 장교가 요한 모리츠를 반가운 듯이 껴안았다. 포로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다. 미군 장교가 포로를 껴안는 것을 처음 보았던 것이다. 요한 모리츠는 여전히 자기 어깨를 껴안고 있는 미군 장교를 따라 의무실 쪽으로 갔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대체 어찌된 영물인지 궁금해서 의무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모리츠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트라이안 코르가가 요한 모리츠의 음성을 들었다. 의무실 창문으로 머리를 내민 것이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숯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미군 장교는 제 친구인 의사 아브라모비치입니다. 첫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래, 같이 미국으로 도망가자다. 저는 이분과 함께 루마니아에서 탈출했죠. 이제 저는 틀림없이 석방될 겁니다. 요한 모리츠는 이렇게 말하고 창문을 닫았다. 그의 친구인 미군 장교가 그를 불렀던 것이다.
141. 요한 모리츠와 의사 아브라모비치는 루마리아 수용소와 헝가리에서 유대어로만 말했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유대어를 썼다. 아브라모비치 중위는 요한 모리츠를 만난 걸 진심으로 기뻐했고 모리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다. 모리츠는 그와 헤어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겪은 일들을 죄다 말해주었다. 아브라모비치는 동정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중에서도 모리츠가 최근 몇 년 동안 15군데의 수용소를 전전하며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한층 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가봐야겠는걸? 아브라모비치는 이렇게 말하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도와달라는 말이군, 양켈. 나도 알고 있어. 물론 도와줘야지. 자네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게. 다 들어줄 테니. 우리들이 함께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걸 난 잊지 않고 있네. 의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금 나는 힘이 되어줄 수 있네. 자네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걸세. 뭐가 필요한가? 담배인가? 먹을 건가? 옷인가? 뭐든 말해보게.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요한 모리츠는 말했다. 불가능한 말은 그만두게, 양켈. 내 힘으로 자네를 도울 수 있는 걸 말해보게. 석방만은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게.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의사는 좀 속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왜 나를 가두어 둡니까? 죄의 유무와 석방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는 일이라네. 의사는 초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양켈, 누가 자네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나? 그러나 석방되려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해.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요. 그건 자네의 이론이야. 자네는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촌떡이로군. 죄만 없다면 아무 장교나 간단히 포로를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믿나? 그럴 수만 있다면 수용소는 오늘 내일 사이로 텅 비고 말 걸세. 어떤 나치 당원도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 프랑크푸르트 총사령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석방할 수 있는 거야. 거기서 워싱턴으로 서류가 넘어가고 다시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스바덴으로 보내지. 그러면 특별위원이 그걸 검토한 뒤에 베를린으로 보낸다네. 석방 명령서가 베를린에 넘어오면 다시 하이델베르크로 보내지. 그것이 도착하면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수많은 서류실에서 포로 카드가 제거된다네.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고 난 후에야 겨우 자네는 석방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수속은 아주 복잡하여 이런 일을 착오 없이 해낼 수 있는 건 기계뿐이라네. 모든 포로는 자기 카드를 가지고 있지. 미국 사람들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카드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 보이는 부대 크기만 하다네. 석방 명령서가 일단 하이델베르크로 보내지면 자동적으로 워싱턴, 슈투트가르트, 루트비스부르크, 모넨, 크롬베스트하임, 파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의 카드철에서 카드가 빠져나가게 되지. 자네 이름은 세계 방방곡곡에 기록되어 있어. 미국 연방정보국, 파리 연합국 최고사령부, 베를린 관리위원회, 모든 수용소와 감옥, CIC, CID, MP, SP, SOS 등의 모든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단 말이야. 자네의 행동은 비록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한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옮겨간 사실까지도 이 모든 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네 카드에 변화를 가져온다네. 자네는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겠지? 요한 모리츠는 자기 이름이 세계 각국의 도시마다 적혀 있으면서 수용소의 철조망 위에 있는 담조등처럼 키워졌다 꺼졌다 하는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사진 찍히고 기록되고 조명된다는 것을 알았다. 네,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내게 석방시켜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자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네. 자네는 내가 혼자 힘으로 그 어마어마한 기계 속에서 자네를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브라모비치는 끌끌거리며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라도 불가능한 일이야. 조용히 차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죄 없는 나를 무엇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나쁜 짓이라고는 한 적이 없는 나를 그 기계는 왜 놓아주지 않을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계는 도둑놈이나 죄인이나 나쁜 사람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보아 양켈,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사고방식은 버려야 해. 모든 문제를 자네 개인에게 결부시키지 말란 말이야. 문명국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야. 그것은 아마도 자네 아내나 이웃, 그리고 마을의 농민들에게는 흥미있는 것이겠지. 자네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고작해야 그들밖에 없어. 문명국에서는 만사를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네.
그렇다면 저를 왜 체포했습니까? 우리들은 예방체포의 범주에 의해서 한 것뿐이야. 예를 들면 어느 죄인이나 전쟁 범죄자를 체포해야 할 경우 그들을 우리의 손이 닿는 범위 내에 붙잡아 두고 있으면 그들을 찾아 마을이나 숲속을 뒤지고 다닐 필요가 있거든. 그것은 정말 엄청난 시간 낭비 아닌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잡아두면 필요한 인물의 머리 글자가 붙은 단추만 누르면 되거든. 우리가 믿죠. 하나, 둘, 셋까지 세기도 전에 그 사람의 사진과 신장, 몸무게, 머리 빛깔, 생년월일 및 출생지, 이빨의 수 등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이 모두 적힌 카드가 나오게 되지. 우리들은 전화 수화기를 들고 그자가 감금되어 있는 수용소나 감옥에 통지만 하면 두세 시간 안에 뉘른베르그의 국제법정으로 그를 출두시킬 수 있단 말이야. 신기한 일이지. 이것은 기술의 결과야.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모든 것이 전기로 움직이지. 그러니 어떻게 자네가 석방되기를 바랄 수 있겠나. 정신 나간 소리지. 자네는 방지 기계 속에 끼어있는 하늘의 실과 같은 존재야. 한 번 들어가면 영영 빠져나올 수가 없네. 그 실이 다른 실과 함께 짜여져서 저절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기계는 정확하지. 기계와 관련된 일이라면 참고 견뎌야 해. 자네는 기계 속에 완전히 말려 들어간 거야. 아무리 몸부림치고 날뛰어도 빠져나갈 수 없어. 기계는 기머거리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일만 하거든. 기계가 일하는 능률은 감탄할 정도지. 인간은 도저히 따르지 못할 정도로 완벽에 가깝다네. 기다리고 있으면 차례가 온다는 것은 확실해. 기계는 인간처럼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 기계는 정확하니까. 알아듣겠나? 모리츠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럼 선생님은 저의 석방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단 말씀입니까? 자네는 기계 속에 들어있으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방금 설명해 주지 않았나? 그러나 선생님께서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을 좀 진전시킬 수도 있을 텐데요. 사령관도 선생님이나 나와 같은 인간이니까요. 선생님께서 저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고 또 아무 죄도 없는데 몇 년 동안이나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설명하시면 그분들도 알아들으실 겁니다. 쇠기의 경일 기록은 자네는 모든 걸 개인적인 문제에만 결부시킨단 말이야. 자네 생각밖에 할 줄 모르니 딱하네. 원시적 인간에게나 어울리는 생각이야. 그건 그렇고 어서 필요한 물건이나 말하게. 나는 곧 가봐야 해. 담배야 먹을 거야 옷이야. 의사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저를 정당하게 취급해달라고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는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 외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담배라도 받아두게. 이브라모비치는 모리츠에게 럭키 스트라이크를 한감 내밀었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들은 같이 불행을 겪은 친구가 아닌가, 양켈. 요한 모리츠는 담배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담배값은 빈값이었다. 의사는 다른 걸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져보았으나 마침 가진 게 없었다. 다음번에 올 때 담배를 갖다 주지, 양켈.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가버렸다.